전기기능장 필기 전과목 요약집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전기 이론입니다. 일단 마찰전기라고 하는 것은 마찰 때문에 발생하게 된 전기를 부르는 말이죠. 그때 전하라고 하는 것은 대전체가 가지고 있는 전기의 양에 대한 것이고요. 이때 만약에 전기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즉 대전체에 있는 전기가 정지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정전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전기적인 성질을 띠게 되는 것, 즉 전자의 수가 많거나 작아져서 전기를 띠는 것을 우리가 대전됐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또한 이런 대전 현상으로서 이 도체에 대전체를 접근시켰을 때 이 가까운 것, 즉 예를 들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당기려고 하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이 서로 같은 전압끼리는 밀어내려고 하는 힘으로써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정전 유도 현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정전 유도를 막는 것은 바로 정전 차폐하는 물질이고요. 이것은 니, 코, 철, 망, 니켈, 코발트, 철, 망간이 있습니다. 쿨롱의 법칙으로서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두 전화의 곱에 비례하고 전화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나타내죠. 이런 쿨롱의 법칙을 우리가 유전율을 넣어서 식을 넣게 되면은 F는 4파이 엡실론 분의 1 곱하기 R 제곱 분의 Q1 Q2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게 되면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고요. 그리고 Q1 Q2 곱에 비례하게 되죠. 이 힘 F가 말이죠.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Q는 CV로 나타내게 되고 구도체일 때는 C는 V분의 Q 총 전기량을 전압으로 나눈 것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식을 쭉 정리하게 되면은 4파이 엡실론 R이라고 해서 여기서 있는 R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의 반지름을 나타내게 됩니다. 평행판일 때는 C는 엡실론 L분의 A가 되는데 이렇게 평행판이 있을 때 이 평행판에 서로 이 간격을 L이라고 하게 되고요. 면적을 A라고 하게 되고 이 사이에 들어간 물질의 유전율을 엡실론이라고 부르게 되면은 이렇게 유전율에는 비례하고 면적에는 비례하고 간격에는 반비례하는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얼만큼이 될까요? 이건 W는 우리가 2분의 1 QV라고도 놓을 수 있는데 이 Q가 CV가 되니까 이 식은 2분의 1의 CV의 제곱이라고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의 유전율에다가 비유전율을 곱한 값이 됩니다. 이 진공의 유전율은 여기 아래 있는 것처럼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고요. 우리가 유전율의 단위는 페러드 퍼 미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전하를 축적하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저항 온도계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금속의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이 더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부저항 온도계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반대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것, 즉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저항이 오히려 감소하는 특징을 가진 것을 우리가 부저항 온도계수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이런 것은 탄소, 전해액, 반도체 이런 것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는 질량이 9.10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이 되고요. 그리고 전기량은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 됩니다. 정전계의 성질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가정하는 것이 정전기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최소인 상태를 의미하고요. 가장 안정적인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전자의 운동 속도도 나올 때가 있는데 이것은 2분의 1 mv 제곱으로 나타내고 속도는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공기 중에서 쿨롱의 상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을 설명하게 되는데, 여기 엡실론 제로가 진공의 유전율이죠. 이 엡실론 제로가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니까 이걸 집어넣게 되면 이 전체 숫자는 9 곱하기 10의 9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서 발생하는 힘 쿨롱은 이렇게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극성의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흡인력이라고 해서 서로 당기는 힘이 되고요. 같은 극성의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반발력이라고 해서 서로 밀어내는 힘이 됩니다. 전개라고 하는 것은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전개라고도 쓰지만 전기장이나 이걸 줄여서 전장이라고도 나타내게 됩니다. 전개의 세기는 전개 내 임의의 한 점의 단위 양전하 플러스 1쿨럼을 놓았을 때 이 전하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가 공기 중에서 전개의 세기는 보통 쿨롱의 법칙일 때 Q1, Q2 두 개가 있었는데 이건 하나만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R 제곱분의 Q로만 나타내게 됩니다. 자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됩니다. 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석이 다른 물체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나타내고요.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N극과 S극처럼 자석의 가장 강한 부분을 나타내게 됩니다. 보통 자석은 N극과 S극 두 개의 극을 가지고 있죠. 자하라고 하는 것은 전기에서 전하처럼 자극이 가진 자기의 양을 나타내고, 보통 M의 기호를 사용하며 단위로는 웨버라고 하는 WB라고 표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석의 성질은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고요. 다른 극끼리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게 되죠. 자기에서는 투자율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투자율은 진공 혹은 공기 중의 투자율은 우리가 진공의 투자율이라고 해서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헬리퍼미터로 나타내게 되고요. 그래서 유전율은 우리가 페러드 퍼미터였지만 투자율은 헬리퍼미터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투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의 투자율 대비 얼만큼이 더 많이 투자 능력이 있느냐를 나타내게 되는 것으로서 이걸 우리가 비투자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진공이나 공기는 당연히 비율은 1이 되는 것이고요. 전체 투자율을 곱하는 것은 진공의 투자율에다가 비투자율을 곱한 값이 되는 것이죠. 쿨롱의 법칙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우리가 진공 상태일 때 이 쿨롱 상수는 6.33 곱하기 10의 4승이 되어서 여기에 거리의 제곱분의 M1, M2 두 자극을 곱하게 되는 값이 됩니다. 이때 자기의 세기를 나타내게 된다면 우리가 M2를 하나 지울 수 있게 되어서 6.33 곱하기 10의 4승의 R 제곱분의 M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앙페르의 오르나사 법칙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전류와 자장이 이루는 방향에 대한 것을 나타내고요. 비오사바레의 법칙은 이렇게 식을 나타냄으로써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를 설명하는 식이 됩니다. 무한장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한 길이가 있는 직선 도체일 때 이때 I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면 여기서부터 R미터 떨어진 곳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H가 얼마나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풀이하는 겁니다. 이거는 R 그러니까 거리에는 반비례하게 되고 I 전류에는 비례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환상 솔레노이드는 H는 2파이 R분의 NI가 되어서 이렇게 환형, 고리형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전선 코일을 감았을 때 전류를 흘리게 되면은 그때 발생하는 자기장의 세기를 설명하게 됩니다. 여기는 무한장 직선에서 N이 더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원형 코일일 때는 이 분모에 파이가 빠지게 되어서 이 R분의 NI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오사바레의 법칙 역시 위에서 나왔지만 아래서 한 번 더 똑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화 현상은 자성체가 자석의 성질을 갖는 물체인데, 여기서 자화라고 하는 것은 자석 근처에 자성체를 갖다 놓았을 때 자성체가 자석의 성질을 갖게 되는 현상을 말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거는 어떤 거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자석에다가 못 같은 거나 클립 같은 거를 이렇게 붙여 놓게 되면은 이 못이나 클립이 자석의 성질을 띠게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바로 자화됐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또 자기 유도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어떤 물질이 더 자화가 잘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바로 강자성체가 더 잘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비 투자율이 1보다 훨씬 이제 크게 되는 물질로서 여기 니코, 철, 망, 텅스텐 같은 것이 들어가죠. 이거 어디서 봤었나요? 앞에서 우리가 정전 차폐할 때 봤던 내용이죠. 또 상자성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상자성체는 비투자율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설명하게 되고요. 외부 자개의 방향으로 약하게 자화되는 거, 알루미늄, 백금, 주석산소, 질소가 있고요. 반자성태는 반대 방향으로 자화되는 거, 즉 비투자율이 1보다 작게 되어서 우리가 비스무트, 은탄소, 실리콘, 안티몬, 구리, 아연과 같은 물질들이 있게 됩니다. 자화의 세기는 웨버 퍼 제곱미터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이건 외부 자개에서 만들어내는 단위 최적당 자기 모멘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은 자기 이력 곡선이라고도 하고 BH 곡선이라고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곡선이 있게 되면은 이런 곡선을 우리가 자기 이력 곡선이라고 부르게 되죠. 여기 세로축이 자속 밀도가 되어서 B라고 부르고요. 가로축은 자기장의 세기라고 해서 H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BH 곡선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곡선의 횡축, 가로축이 나타내는 것은 자개의 세기 H가 되고, 그 다음에 종축은 자속 밀도가 되어서 B가 되게 됩니다. 자, 이때 종축과 만나는 점, 바로 이 지점에서를 우리가 잔류자기라고 불렀죠. 그리고 횡축과 만나는 점, 여기랑 여기 횡축과 만나는 점을 보자력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기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 힘 F는 우리가 권수를 많이 감고 전류를 많이 흘리면 된다고 하는 NI로도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전기에는 전기 저항이 있듯이 자기에는 자기 저항이 있게 되는데, 이 R은 파이분의 NI로 놓을 수 있게 되고, 또 뮤 S 분의 L로도 놓을 수가 있어서 자기 저항은 투자율과 그 다음에 면적에는 반비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길이에는 비례하게 되는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회로와 전기 회로를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회로에서는 기자력이라는 말이 전기 회로에서는 기전력이 되고요. 자기에서는 자속이, 전기에서는 전류가 되고, 이 자기에서는 자기 저항이, 전기에서는 전기 저항이 되고요. 이 자기에서는 투자율이, 전기에서는 도전율이 되고, 자기 회로에서 자속 밀도가, 전기 회로에서는 전류 밀도가 되게 됩니다. 스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기만으로 결정되는 거, 시간, 온도, 길이, 최적, 전위, 에너지, 전하, 밀도, 1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칼라라고 하게 되고요. 표시는 그냥 일반적으로 대문자로 나타내게 되죠. 그런데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방향으로 결정되는 양이어서 이 표시 방법은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내거나 아니면 점을 나타내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법칙 중에서 ohm의 법칙은 전압, 전류, 저항의 관계를 나타내게 되고, I는 R분의 V라고 하는 대표적인 식으로 우리가 전류는 전압은 비례하지만 저항에는 반비례한다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직렬의 합성 저항은 모두 다 더하면 되죠. 하지만 병렬은 하나 분의 1 더하기 2개 분의 1 더하기 점점점점 넘어가게 되고, 이 전체 분의 1을 하게 되어서 병렬의 합성 저항을 구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항이 2개라면 우리는 2개를 합한 것 분의 2개를 곱한 것으로 병렬의 합성 저항을 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3개일 때는요, 각각 합한 것 분의 3개를 곱한 것을 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R1 분의 1 플러스 R2 분의 1 플러스 R3 분의 1
전체 분의 1 이렇게도 우리가 합성 저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전개하게 되면은 이 식으로 되는 것과 같습니다.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저항의 크기에 비례하게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V는 IR 이렇게도 식을 놓을 수가 있게 되고요. 키르호프의 법칙에서는 1법칙이 전류에 대한 법칙이고 2법칙이 전압에 대한 법칙이 되게 됩니다. 전지 N개를 접속했을 때 흐르는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내부 저항에다가 개수, 그 다음에 외부 저항을 더한 다음에 이 전압에다가 개수를 곱한 것과 같게 되는 거죠. 이 식이 결국엔 I는 R분의 V에서 이 R이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으로 나눠져 있고, 자 전체 전압 V 혹은 E에서 개수 N만 여기다 집어넣어 준 거와 같게 됩니다.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력량 한 일을 시간으로 나누게 된 것이고요. 이래서 P는 VI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I는 R분의 V니까 여기서 R은 R분의 V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V 대신 IR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서 I 제곱 R로도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도 이 식을 보게 되면 쓸 수가 있게 되죠.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같을 때 최대 전력이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1마력이라고 하는 것은 746W가 되고요. 전력량은 어느 일정 시간 동안의 전기 에너지가 한 일의 양으로서 전력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력에다가 시간 t를 곱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와트 세크가 되고 혹은 큰 시간을 다룰 때에는 와트 아워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P는 W는 PT로 나타내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1줄이라고도 나타낼 수 있죠. 1kWh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1000Wh가 되고 이거는 1000 곱하기 3600W세크가 되어서 3.6 곱하기 10의 6승 줄이 되게 됩니다. 이 법칙 중에서 줄의 법칙은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H는 0.24 I제곱 RT를 식으로 놓을 수 있게 되죠.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권수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에 비례되게 되는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 유도기전력을 설명할 수도 있게 됩니다. 유도기전력은 또 여기 L 인덕턴스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전류의 변화에도 비례하게 됩니다. 측정으로서 전압계는 병렬로 접속하고 전류계는 직렬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분류기는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는 데 사용되면서 병렬 접속하고요. 배율기는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것으로서 사용되며 직렬 접속하게 되는 것이 이 위에 있는 것과 조금 다른 개념이라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휘스턴 브릿지는 이렇게 저항 4개일 때 미지의 저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이죠. 미지의 저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서로 대각선의 곱이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식을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정연파는 파형 중에서 사인 곡선을 그리는 파형을 말하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파형을 바로 정연파라고 부르게 됩니다. 비정연파는 정연파가 아닌 교류파를 설명하고요. 외형파는 좀 찌그러진 파,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파를 우리가 외형파라고 부르게 되죠. 주기와 주파수의 관계를 보게 되면 주파수는 주기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T, 주기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분의 1이 되어서 주기와 주파수는 서로 역수의 관계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실효값이 있고 최대값이 있게 되는데 이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것이 바로 실효값이 되어서 즉 최대값에다가 0.707을 곱한 것이 실효값이 된다고 볼 수 있죠. 또 반대로 실효값에다가 루트 2를 곱한 것이 최대값이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평균값과 최대값 관계가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최대값에다가 0.637을 곱하게 되는 것이 바로 평균값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값대로 순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최대값이 가장 큰 값이고요. 그 다음에는 실효값이 있게 되고요. 그 아래는 바로 평균값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값의 차이를 보시면 됩니다. 최대에서 실효 갈 때는 곱하기 0.707, 최대에서 평균 갈 때는 곱하기 0.637을 하게 되면 되죠.
파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값분의 시료값을 나타내서 우리가 형, 효, 균 이렇게 해서 공부했었죠. 파고율은 시료값분의 최대값이라고 해서 고, 대, 효 이렇게 공부했었죠. 합성 임피던스는 이렇게 우리가 식을 놓을 수 있고, 자 이거 저항의 제곱 루트를 씌운 상태에서 유도 리액턴스에서 용량 리액턴스를 뺀 값을 제곱하게 됩니다. 직렬 공진이라고 하는 것은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가 서로 같아지는 경우이고, 자 이때는 전압과 전류가 동상인 것, 즉 저항만 남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자, 공진 조건으로서는 XL과 XC가 같아지는 것, XL은 오메가 1이니까 XC는 오메가 10분의 1이니까 서로 두 개가 같아지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Y결선은 상전압에다가 루트 3배를 한 게 바로 선간전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류는 같고, 델타 결선은 상전류에다가 루트 3배를 한 게 선전류가 되는 것이고, 전압은 서로 같게 됩니다. 전압은 선간전압이나 상전압이 같게 되는 겁니다. 전력을 계산할 때 유효전력은 이렇게도 식을 놓을 수가 있어서 VI 코사인 세타를 곱하게 되고, 무효전력은 VI 사인 세타, 피상전력은 그냥 V와 I만 곱하면 됩니다. 전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이전력계법은 이 하나의 전력계의 값과 두 개의 전력계 값을 더해주게 되면 됩니다. 각 회로 소자에서의 교류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 전력, 평균 전력, 소비 전력을 나타내는 저항에서의 전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효 전력을 나타내는 리액턴스에서 전력, 그리고 임피던스에서의 전력인 피상 전력이나 겉보기 전력이라고 부르는 전력이 있습니다. 이 유효 전력, 즉 저항에서의 전력은 VI 코사인 세터 또는 I제곱 R로 나타내게 되고, 리액턴스는 I제곱의 X, 임피던스는 우리가 I제곱의 임피던스, 이렇게도 식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RX 직렬 회로에서의 전력 계산에 대한 유효 전력, 무효 전력, 피상 전력에 대한 각각의 식이 있게 되는데, 역시 R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V제곱까지는 다 갖게 되는데, 유효는 저항, 그 다음에 무효는 리액턴스, 피상은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을 식에서 보여주고 있죠. 선형 회로망이라고 하는 것은 RLCG, 저항 인덕턴스, 그 다음에 컨덕턴스, 커패시턴스 등의 회로 소자가 전압 전류에 따라 그 본래값이 변화하지 않는 것, 바뀌지 않는 상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선형 회로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압원이나 전류원은 회로 해석을 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전압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가 바뀌더라도 일정한 전압을 낼 수 있는 전원, 전류원은 부하가 바뀌더라도 일정한 전류를 낼 수 있는 전원을 각각 전압원 그리고 전류원이라고 하게 됩니다. 중첩의 정리는 마치 슬라이드 두 개를 겹친 것처럼 회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압원이나 전류원을 각각 분리한 다음에 회로 해석을 하고, 나중에 그 값을 더해서 우리가 전체의 알고 싶은 값을 구하는 방법을 바로 중첩의 정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사단자 정수는 전송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으로서 어떤 회로의 특징을 우리가 A, B, C, D로 나타내게 되는 정수를 바로 사단자 정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는 제가 똑같은 말을 두 번 적었네요. 예. 사단자 정수의 성질로서는 AD-BC가 1이라고 하는 거, 대칭 사단자망일 경우에는 A는 D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함수를 주파수적인 간단한 함수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렇게 시간 함수를 적분하는 거예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것을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하게 됩니다. 단위 계단 함수는 인디셜 함수라고 해서 그냥 U, 단위 임펄스 함수는 델타, 단위 경사 함수는 T, 상수 함수는 K, 시간 함수는 T의 N, 지수 감지 함수는 E의 플러스 마이너스 AT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의 대표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도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상태에 도달하기 전까지 일어나는 사태를 우리가 다 과도현상이라고 하게 되는데, 직류 RL 직렬회로의 기전력 인가시는 바로 이런 특징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특성근을 L분의 R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고, 여기서 특성근이 값을 1을 가지게 되려면 여기
t가 어떤 값이 될까요? r분의 l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시정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상 상태가의 63.2%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시정수라고 하게 되는 거고, 시정수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값이 안정 상태에 도달하는 게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크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직류 RC 직렬 회로에서 기전력을 인가했을 때 식을 역시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전력 인가 시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고, 자 여기에서 특성근은 마이너스 RC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이때 여기를 1로 바꿔주려면 T는 RC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RC 직렬 회로의 희정수는 R 곱하기 C 값이 됩니다. 자, 또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에서는 전달함수라고 하는 것도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입력분의 출력의 비율을 바로 전달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GS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죠. 비정연파의 시료값은 비정연파 교류 전압, 시료값이라고 하는 것은 각 고조파 시료값의 제곱의 합시의 제곱근을 나타내게 됩니다. 정연파의 외역률은 기본파의 시료값분의 전 고조파의 시료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직류기의 발전기 3대 요소는 계자, 전기자, 그리고 정류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계자는 자속을 발생하는 N극, S극을 설명하고요. 전기자는 그 자속을 끊어서 유기기전력 혹은 역기전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정류자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 3대 요소는 모두 다 자자로 끝나게 되죠. 그중 브러쉬라고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4대 요소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전기적인 내부와 외부 회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브러쉬 중에서도 탄소 브러쉬는 접촉 저항이 큰 것으로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플레밍의 법칙은 발전기는 오른손, 전동기는 왼손을 설명하고 있고요. 전기자를 감는 방법으로서 중권과 파권은 이 병렬권과 직렬권으로라고도 하게 되는데, 병렬 회로수가 중권은 극수와 같은 반면 파권은 항상 두 개인 것이 다른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균합고리는 균합환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브러쉬에서 전압 불균형에 의한 불꽃을 방지하게 되고요.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전기자 권선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주 자속이 방해를 받아서 만들어지게 되죠. 이러한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으로서는 중성축이 이동하는 현상, 그리고 주 자속이 감소하는 현상, 그리고 정류가 불량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브러쉬 위치를 전기적 중성점으로 이동하는 것, 보극을 설치하는 것, 그리고 보상원선을 설치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역기전력은 E는 PZ 파이 60A분의 N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역시 그 식이 그대로 나와 있게 되고요. 이 중에 60A분의 PZ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수 K로 놓을 수 있어서, 이 상수 K로 놓은 것이 여기로 들어가게 된다면 K하고 파이 N이라고도 식을 놓을 수 있습니다. 전동기의 속도는 이렇게 결정되게 되는데, 자속이 작을수록 커지게 되고요. 전압이 클수록,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나 저항이 작을수록 전동기의 속도는 더 빨라지게 됩니다.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 중에서 계자 제어법은 정출력 제어법이라고 해서, 토크가 올라가게 되면 속도가 줄어들고 속도가 올라가게 되면 토크가 줄어드는 제어법이 되고요. 전압 제어법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 제어를 가장 광범위하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저항 제어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 회로에 기동 저항을 삽입하는 건데, 자, 이러한 저항 기동법은 효율이 조금 안 좋아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우는 방법으로서 제동법에는 발전제동, 회생제동, 역상제동이 있게 되고요. 타여자 발전기는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외부 특성 곡선은 우리가 발전기에서 밖에서 봤을 때 여기서 전류와 전압 두 개를 나타내는 건데, 대부분 전류가 커지면서 전압이 조금 내려가는 이런 전류와 단자 전압과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이 외부 특성 곡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바 특성 곡선은 계자 전류와 단자 전압과의 관계로서 여기가 계자 전류이고 전압이면은 어느 정도
계좌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서 전압도 올라가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포화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무브화 특성 곡선 혹은 무브화 포화 곡선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수화 특성은 차동 복권 발전기에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이 외부 특성 곡선에 그래프가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수화 특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용접기용 발전기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복권 발전기를 분권 발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복권에서는 분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직권을 단락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를 직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를 분권을 개방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복권에서는 평복권, 과복권이 있게 되는데 평복권은 무브화 전압과 전부화 전압이 거의 같아서 전압 변동률이 아주 작게 되고요. 과복권은 전부화 전압이 오히려 무브화 전압보다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류 발전기를 병렬 운전하기 위해서는 전격 전압이 같아야 되고요. 극성이 같고 외부 특성 곡선이 거의 일치하여야 합니다. 복권 발전기의 병렬 운전은 균합선을 사용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직권 전동기는 힘이 세다는 특징, 그리고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특징, 토크와 속도는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특징, 무버 운전을 할 수가 없고요. 전동차, 권상기, 크레인 등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분권 전동기는 정속도, 그 다음에 토크는 전류에 비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분권 전동기는 속도가 일정해서 정속도 특성이 유리한 곳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속도 변동률이 작게 되는데요. 속도 변동률은 전격 속도 분의 무브화 빼기 속도 전격 속도로 나타내서 이거를 백분율로 표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속도는 계좌 저항을 만약에 증가하게 되면은 계좌 전류가 감소하게 돼서 자속 파이도 감소하게 되고, 하지만 속도는 올라가게 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분권 전동기 속도 제어 특징입니다. 토크를 나타낼 수도 있게 되는데요. 토크는 출력을 속도로 나눈 다음에 0.975로 곱하게 되면은 킬로그램미터로 우리가 토크 특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직류 전동기의 토크가 큰 것부터 작은 것대로 순서대로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직, 가, 분, 차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직류 전동기 속도 특성을 비교한 것 역시 직, 가, 분, 차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변압기의 기본 원리는 전자 유도 현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자 유도 현상으로서 권수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차 권수분의 1차 권수, 그 다음에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 그리고 1차 전류분의 2차 전류를 표현을 하게 되고, 자, 이것은 2차 측 임피던스분의 1차 측 임피던스의 루트를 씌운 거, 저항도 루트를 씌운 거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은 이 세 개와 그 다음에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등가 회로라고 하는 것은 변압기에서 마치 자기 회로를 전기 회로처럼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등가 회로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때 2차를 1차로 환산해서 서로 같은 값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2차 측 전압은 A배, 전류는 A분의 1배, 임피던스는 A의 제곱배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변압기의 여자 전류는 크게 철손 전류와 자하 전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철손 전류는 철손을 발생시키는 전류이고, 자하 전류는 자속을 발생시키는 전류가 됩니다. 전격 1차 전압을 나타내는 방법은 전격 2차 전압에다가 권수비 A를 곱하게 되는 것이고요. 변압기의 규약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출력 플러스 손실 분의 출력을 나타냅니다. 즉 변압기는 출력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야 되고, 이 전체 손실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것은 동손이랑 그 다음에 철손으로 되어 있죠. 동손은 여기서 나타내는 구리손이 되는 거고, 이 동손과 철손이 같을 때 바로 변압기는 최대 효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철손과 구리손이 같을 때 최대 효율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n분의 1 부하인 경우에는 이렇게 식을 쓸 수도 있게 됩니다. 또 철손에는 히스테리시스 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규소강판 사용하게 되고요. 맴돌이 전류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철심을 성층하게 됩니다. 전압을 일정하게 하고 자속을 증가시키면 철손은 감소되고요.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횡축과 만나는 점은 보자력, 그 다음에 족축과 만나는 점은 잔류자기가 됩니다. 전압이 일정할 경우 주파수가 증가하면 히스테리소는 감소하지만 철소는
감소하게 되고요. 주파수가 감소하게 되면 히스테리스온도 증가하고 철수온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거는 전압이 일정할 때의 조건으로 시험에서 나오게 됩니다. 최대 전압 변동률은 우리가 엡실론 맥스라고 해서 우리가 퍼센트 저항 강하의 제곱 플러스 퍼센트 리액턴스 강하의 제곱을 루트 씌우게 된 것이 최대 전압 변동률이 되게 됩니다. 최대 전압 변동률을 발생하는 역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부하 손실의 측정은 단락 시험으로 나타내게 되고, 이때 임피던스 와트라고 하는 것은 권선의 구리손과 표유부하손 모든 손실의 합계를 우리가 임피던스 와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크게 시험은 개방시험과 단락시험이 있게 되는데, 개방시험은 2차 측을 개방한 상태로 놓는 것으로서 철손, 무부하전류, 와류손, 히스테리시스 손을 알 수 있고, 단락시험은 2차 측을 단락한 상태로서 우리가 부하가 있다고 가정하면서 검사를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부하 쪽을 단락하고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권선의 저항, 누설 리액턴스, 퍼센트 전압 강압, 전압 변동률을 계산할 수 있죠. 전압 변동률은 역시 정격분의 무부하 빼기 정격 이렇게도 나타내서 이걸 백분율로 표기를 하게 되고요. 백분율 전압 강화라고 해서 우리가 퍼센트 저항 강화라든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를 할 때에는 엡실론은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로도 표기를 하게 됩니다. 변압기 이상 검출은 차동 계전기, 비율 차동 계전기, 부울지 계전기 3개의 계전기가 대표적인데, 이 중에 차동 계전기와 비율 차동 계전기는 전기적 이상을 검출하게 되고, 부울지 계전기는 기계적 이상을 검출하는 것으로서 주 탱크와 콘서베이터 사이에 넣어서 설치를 하게 되죠. 변압기 위의 구비 조건은 일단 절연 내력은 높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화점도 당연히 높고 응고점, 굳는 점은 낮아야 됩니다. 화학적인 영향 받지 않아야지 좋고요. 그 다음에 침전물이 생기지 않거나 산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냉각 효과가 크고 비열과 열 전도도가 크며 점성도 끈적이는 정도,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점도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점도는 작아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변압기의 아크 방전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스는 수소가스이고, 자 이제 변압기를 병렬 운전하기 위해서는 극성 같아야 되고요. 권수비나 1, 2차 전격 전압이 같아야 되고, 각 변압기의 임피던스가 전격 용량에 반비례해야 되고요. 각 변압기의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의 비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변압기 결선법으로서 YY 결선은 중성점을 접지 가능한 거, 델타 델타 결선은 V 결선이 가능하지만 중성점 접지가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있게 됩니다. Y델타 결선으로서 우리가 위상차, 1차 측과 2차 측 위상차가 몇 도가 발생하느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30도 발생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6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도 설명해도 됩니다. VV 결선은 이용률이 0.866, 출력비가 0.577로서 델타 결선을 이용하다가 변압기 한 대 이상이 생겼을 때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결선 방법이 됩니다. 3상을 6상으로 변환하는 것으로서 포크 결선이 있고요. 3상을 2상으로 변환하는 것으로서 스코트 결선 혹은 T 결선이 있게 됩니다. 부하 분담은 퍼센트 임피던스에 반비례하고 변압기 용량에 비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변압기에서 특수 변압기들이 있게 되는데, 이 중에 탭 절한 변압기는 배전 전압을 일정하게 만드는 우리가 주상 변압기에 있는 것으로서 탭을 바꾸는 변압기가 있게 되고요. 단권 변압기는 권선이 한 개만 있다고 해서 단권 변압기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기용 변압기 PT, 그 다음에 계기용 밸류기 CT, 이제 계기를 위한 변압기가 되고요. 계기를 위한 밸류기가 됩니다. 그래서 계기용 변압기는 당연히 나중에 전압계를 연결하게 되고요. 계기용 밸류기에다가는 전류기를 연결하게 되죠. 영상 밸류기는 지락사고 시 영상 전류를 검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압기를 테스트하는 방법으로서 실부하법, 반환부하법, 등가변환법이 있게 되는데, 실부하법은 실제로 모두 다 부하를 걸어서 하는 시험인데 조금 부담되죠. 용량이 클 때는 검사하기가 쉽지가 않죠. 반환부하법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전력을 소비하지 않고 온도가 올라가는 원인이 되는 철손과 구리속판을 공급하여 시험하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등가부하법도 있게 되고요. 변압기를 말리는 방법으로서 변압기의 건조법은 열풍법, 단락법, 진공법 등이 있게 됩니다. 삼상 유도전동기는 어떻게 동작하게 될까요? 바로 그것은 자기가 회전하는 회전 자개의 원리가 되고요. 단상 유도전동기의 회전 원리는 바로 자기가 바뀌는 교번 자개의 원리에 기인하게 됩니다.
ns 동기 속도라고 하는 것은 p분의 120f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p라고 하는 것은 극성이 되고 f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파수가 되죠. 얼마나 미끄러지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슬립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이건 동기 속도분의 동기 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슬립이 0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 분자 두 개가 같다, 즉 ns 동기 속도와 회전자 속도가 같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기동할 때는 우리가 정지에 있기 때문에 이때는 슬립이 1로 가장 큰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n이 0이어서 여기 분모 분자가 ns분의 ns가 되어서 서로 1이 되거든요. 회전자 속도는 1 빼기 슬립에다가 ns를 곱하게 되는데 이 1 빼기 슬립이 바로 2차 효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차 저항소는 슬립에다가 2차 입력을 곱한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슬립을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은 2차 입력분의 2차 저항선을 계산할 수 있죠. 단상 유도전동기의 정역운전은 주 코일이나 보조 코일의 극성을 바꿈으로써 우리가 정역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둘 다 바꾸면 안 되고 둘 중에 하나만 바꿀 수 있습니다. 농형 유도전동기 속도 제어는 극수 변환, 주파수, 1차 전압을 바꾸는 것으로서 속도 제어가 가능하죠. 단상 유도전동기의 기동형 중에서 반발 기동형은 회전자 권선의 전부 혹은 일부를 브러쉬를 통해서 단락시켜서 기동하는 방식으로 기동 토크가 가장 큽니다. 보통 우리가 기동 토크가 큰 순서대로 하면은 반, 콘, 분, 쉐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다음은 콘덴서 기동형은 우리가 역률이 좋다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가정에서 쓰이는 이런 소형 전기 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동형이고요. 그리고 분산기동형은 상을 나누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기동형은 회전자계를 발생시켜서 위상이 서로 다른 것으로서 회전자계를 발생시키는 거고, 쉐이딩 코일형은 구조가 간단하나 기동 토크가 매우 작다, 대표적으로 역회전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크가 큰 것부터 작은 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반, 그 다음에 콘, 분, 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반발이 두 종류인데 반발 기동형이 있고 반발 유도형이 있다는 것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가 유도전동기의 특징으로서는 비례추이, 이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바로 농형이 아니라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고, 2차 저항을 증가시키면 슬립이 증가하고 속도가 감소하면서 토크가 증가한다는 원리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속도에서 원하는 토크를 만들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저항을 변화해도 최대 토크는 불변이고요. 비례추이할 수 있는 것은 1차 전류 역률, 1차 입력이 되게 됩니다. 출력은 단상의 경우에는 P는 VI 사인 코사인 세타로 계산하게 되고, 3상일 때는 루트 3이 들어가서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로 우리가 출력을 식을 쓸 수 있습니다. 토크는 유도전동기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지만 동기전동기는 전압에 비례한다는 게 대표적으로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형 유도전동기 기동법으로서는 전전압 기동법, Y델타 기동법, 리액터 기동법, 기동보상기법이 있는데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 Y델타 기동법이 비교적 작은 용량에 많이 사용됩니다. 기동 전류가 3분의 1로 감소하게 되지만 토크도 3분의 1로 감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5에서 15kW 전동기에 보통 사용을 하게 됩니다. 권선형 유도전동기는 이 농형 유도전동기와는 구조가 다르죠. 2차 저항이 있기 때문에 2차 저항 기동법을 사용할 수 있고요. 2차 여자법이라고 하는 것은 회전자에 슬립 주파수를 공급하여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기발전기는 우리가 보통 이제 계자가 회전한다고 해서, 즉 자석으로 만든 구조가 회전한다고 해서 회전 계자형이라고 부릅니다. 한 쌍의 유기전력은 4.44F N 파이 KW라고 나타낼 수 있게 되고요. 동기발전기의 출력도 볼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출력은 비돌극형인 경우에 이렇게 동기 리액턴스 분의 EV 사인 델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사인 값이기 때문에 90도일 때 최대 출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동기 속도는 역시 유도전동기의 동기 속도와 같게 되고요. 주변 속도라고 하는 게 있죠. 파이 dn인데 여기서 d는 직경을 의미하게 되고요. 파이는 원주 u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n은 속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 속도는 우리가 분당 회전수이기 때문에 초당으로 바꾸려면은 이 n을 60으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고조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서 이 전기자 권선법은 전절권이나 집중권보다는 단절권이나 분포권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극 매상당의 슬로스는 상수 곱하기 극수 분의 총 슬로스로 계산을 할 수 있죠.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은 유도기 전력의 주파수, 크기, 위상, 파형이 같아야 되고요. 무효순환 전류는 두 발전기 기전력의 크기가 다른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전류이고, 유효순환 전류는 두 발전기 위상이나 주파수 차가 있을 때 발생하는 전류가 되게 됩니다. 무브와 유도기 전력과 계좌 전류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동기 발전기의 무브와 포화 곡선이 되고요. 단락 곡선이 직선인 이유를 따져보게 되면 전기자 반작용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압 변동률은 우리가 전기역분의 무브와 빼기 전기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유도성 부하에서는 전압 변동률이 0보다 크고 용량성 부하에서는 0보다 작게 됩니다. 즉 유도성 부하일 때는 우리가 여기 전격 전압보다 무부하 전압이 더 크게 되는 일반적인 경우가 있지만, 용량성일 때는 무부하 전압이 오히려 더 작게 되는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기기의 전기자 반작용을 정리하는 표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가로축이 그 다음에 전압이고 세로축이 전류일 때,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전동기, 왼쪽에 있는 것은 발전기, 즉 1사분면과 4사분면은 전동기고 2사분면과 3사분면은 바로 발전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때 이 전류가 더 빠르게 되면은 감자, 전압이 더 빠를 때, 전류가 더 빠를 때, 전압이 더 빠를 때로 해서 네 가지 경우에 각각 감자냐, 증자냐,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냉각장치에서는 수소 냉각 방식이 보통 사용이 되는데, 그 이유는 수소가 공기의 약 7% 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동기 검정 장치로서 병렬 운전에서 교류 전원의 위상을 점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동기 검정기, 동기 검정 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난조를 방지하는 것으로서, 난조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진동하게 되는 현상인데, 바로 계좌의 자극면에 제동원선을 설치하거나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하기 위한 플라이휠 효과, 조속기의 성능을 너무 예민하지 않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고주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단절권이나 분포권을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또 안정도를 향상시키는 대책으로서 단락비를 크게 할 것, 동기 임피던스를 작게 할 것,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할 것, 조속기의 신속한 동작이나 소금 여자 방식을 채용할 것 등이 바로 안정도 향상 대책에 들어가게 됩니다. 동기계에서는 무부하 시험도 있게 되는데, 이때 개방 시험은 철선을 구하기 위한 시험이고요. 단락 시험은 동선이나 동기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단락비라고 하는 것은 전격 전압분에 단락됐을 때의 전압, 단락진리에 대한 비로서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이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퍼센트 임피던스가 5라고 하게 되면은 5분의 100이니까 단락비가 2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단락비가 큰 기계가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전기적으로 좋습니다. 동기 임피던스는 작고 전기적 반작용도 작으니까 좋은 거죠. 전압 변동률도 작으니까 좋지만 공극이 크고 무겁고 비싸다라고 하는 것은 단점에 해당되게 됩니다. 누설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은 돌발 단락 전류를 제한할 때 사용되고요. 동기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은 영구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기 전동기를 위상 조절에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동기 조상기라고 하게 되고요. 동기 조상기의 장점은 진상, 지상 모두 보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L이나 C 같은 경우에는 진상이나 지상만 보상이 가능하게 되는데, 동기 조상기는 둘 다 보상이 가능하게 되죠. V곡선은 위상 특성 곡선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공급 전압과 부하가 일정한 상태에서 계좌 전류와 전기자 전류와의 관계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 가로가 계좌 전류이고 이 세로가 전기자 전류인데, 어떤 지점 코사인 세타 역률이 1인 지점에서 여자를 많이 시키면 진상이 되고요. 그때보다 여자를 작게 하게 되면은 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과여자 하게 되면은 C 용량성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부종여자로 하게 되면은 L 리액터로 작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률이 1일 경우 전기자 전류가 최소가 되고요. 이때 전기자 전류가 최소가 되는 점이 역률이 1인 상태가 되고요. 과여자 시에는 콘덴서로 작동, 부종자 시에는 리액터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기여자 방지법은, 자기여자는 스스로 여자가 되는 건데, 발전기를 여러 대 병렬로 접속하는 것, 수전단의 동기 조상기를 접속하는 것, 단락비가 큰 발전기를 사용하는 것, 수전단의 리액턴스를 병렬로 접속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방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동기전동기 기동법으로는 유도전동기법을 사용하는데 이때 유도전동기는 동기전동기보다 극수가 2극이 더 적은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기전동기가 10극이라면 유도전동기는 8극을 사용하게 되죠. 자기동법은 스스로 기동하는 방법으로서 동기전동기 기동할 때 제동원선을 이용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분권 정류자 전동기가 있고 삼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특징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맥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움직이는 비율이 많이 있느냐, 즉 직류분에 교류분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느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상 다이오드 반파 정류회로에서는 맥동률이 아주 크고요. 삼상에서는 전파에서는 아주 작게 됩니다. 밑으로 올수록 더 양호한 우리가 직류라고 볼 수가 있게 되죠. 단상 반파일 때 출력의 비는 0.45, 단상 전파일 때는 0.9, 삼상 반파일 때는 1.17, 삼상 전파일 때는 1.359가 출력이 됩니다. 다음은 전력전자입니다. 전기에너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자 이동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즉 자유전자가 이동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력 소자로 제어하게 되는 것이 전력전자 분야가 됩니다. 전력용 반도체 소자로서는 사이리스터, 전력용 트랜지스터, GTO, 모스 FET, IGBT 같은 것들이 있게 되고요. 이때 전력 변환 회로라고 하는 것은 정류 회로, 즉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것, 초퍼, 인버터, 사이클로 컨버터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전력 변환 회로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이클로 컨버터라고 하는 것은 교류를 다른 형태의 교류로 다른 주파수로 직접 바꾸는 것을 사이클로 컨버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초퍼는 DC를 DC로 바꾸는 장치,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고 컨버터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게 되죠. 사이리스터 소자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트라이액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으로써 트라이액 뒤에가 AC로 되게 되죠. 이러면 우리가 양방향 소자, 양쪽이 이렇게 양방향으로 되어 있는 소자를 트라이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교류의 위상제어 용도로 사용되게 되고요. SCS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자기 소호가 가능한 GTO도 있습니다. 그리고 MCT도 있게 되죠.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는 접합형 트랜지스터로 3층 구조로 된 반도체 소자를 설명하게 됩니다. FET는 전기 효과 트랜지스터를 말하고 다수의 캐리어인 전자나 전구 중 어느 한 가지 캐리어에 의해서 전리 흐름이 결정돼서 극성의 한 개만 존재하는 단극성 트랜지스터를 설명하게 됩니다. IGBT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큰 대전류 제어에 좀 유용하게 쓰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너 다이오드라고 해서 다이오드 중에서 우리가 항복 특성이 있는 다이오드를 제너 다이오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마리스터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죠. SCR의 기호는 여기 그림처럼 에노드, 게이트, 캐소드로 나타내게 됩니다. 에노드가 P형이고요. 그 다음에 캐소드가 N형 반도체로 들어가게 되고 이 안에서 PN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SCR이 턴온 조건, 이렇게 전류가 흐르기 위한 조건은 게이트에서 어떤 신호를 줘야 되고요. 이 신호를 우리가 바로 레칭 전류라고 하게 되는데 어떤 일정 이상 전류를 줘야 되고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가 되어야 됩니다. SCR의 용어 중에서 턴온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게이트에 전류를 딱 주어서 실제로 에노드부터 캐소드가 전류가 흐를 때까지 그 도통 완료될 때까지 시간을 우리가 턴온 시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레칭 전류는 SCR이 턴온 되기 위해서 흘리는 최소한의 전류를 우리가 게이트에 흘리는 전류를 레칭 전류라고 하게 되고요. 유지 전류는 여기 에노드부터 캐소드에서 일정한 전류가 계속 흐르고 있어야 이 SCR이 턴 오프 되지 않는데 최소한 흐를 수 있는 최저 전류를 우리가 유지 전류라고 부르게 됩니다. SCR이 꺼지는 조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에노드의 극성이 반대가 되는 것, 즉, 자 이쪽이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여야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이렇게 반대 극성 조건일 때, 혹은 SCR에 흐르는 전류가 유지 전류 이하로 작아질 때를 우리가 턴 오프 조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SCR의 위상 제어는 단상 반파 정류 회로일 때 이러한 출력식이 나타나게 되고요.
단상 전파 종류에서는 이러한 출력식, 유도성 부하에서는 이러한 출력식, 삼상 반파에서는 이렇게, 삼상 전파 종류에서는 이렇게 나타내는데 코사인 알파라고 하는 이 알파 값이 바로 점호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점호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이리스터 파형에서 어느 때 켜게 되느냐 이 값을 우리가 점호각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컨버터라고 하는 것은 전력을 바꿔주는 소자로서 우리가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것을 대표적으로 컨버터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 뭐 직류를 직류로 바꿀 때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보통 이제 교류 전력 제어에 사용되게 된다라고 해서 사이클로 컨버터는 교류를 다른 교류로 바꿀 때 사용하는 것을 컨버터, 사이클로 컨버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초퍼는 DC를 다른 용도의 DC로 사용되게 된 것을 초퍼라고 부르게 되고요. 보통 이제 직류전동기의 제어라든지 전압을 올리는 게 있고 내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리는 것은 강압형, 올리는 것은 승합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런 초퍼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보다 GTO나 파워 트랜지스터 등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변환시키는 대표적인 장치이고 보통 이제 단상용도 있고 삼상용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만들어진 초기의 전류값은 직류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상용 전원으로 바꾸는 인버터가 있어야 되겠죠. 인버터의 종류로서는 전압형 인버터, 전류형 인버터, PAM 방식, PWM 방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PWM은 Pulse Width Modulation이라고 해서 펄스 폭을 바꿔서 전압의 크기를 바꾸는 이런 방법이 되게 됩니다. 에버런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태, 여러분 눈사태 본 적 있으시죠? 눈사태가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조금으로 시작하는데 점점 커지게 되는, 우리가 나중에는 막을 수 없는 사태까지 오게 되는데 이렇게 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에버런치 현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류를 증폭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이 트랜지스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트랜지스터를 이렇게 하나, 두 개를 연결시키게 되면은 조금의 전류를 크게 해서 다시 이 전류를 더 크게 시키는 이런 이중 증폭 장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날링턴 회로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또 소자의 종류로서는 온도 변화에 따라서 저항이 바뀌게 되는 소자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우리가 서미스터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다음은 전기 설계 기초 및 시공입니다. 배선용 차단기라고 하는 것은 배선의 단락이나 혹은 과부하 값이 원래 규정된 값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신속하게 전류를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많이 볼 수 있죠. 그리고 누전 차단기라고 하는 것은 누전이 발생했을 때, 즉 어떤 회로의 입력과 출력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동작하는 차단기가 바로 누전 차단기입니다. 스위치는 전등이나 소형 전기 기구에 흐르는 전류를 개폐하는 개폐 기구 중에 하나가 되고요. 전면 스위치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전압측 전선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루 스위치를 이용하면은 두 군데에서 혹은 세 군데 이상에서 한 개의 전등을 전멸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타임 스위치의 시간은 주택인 경우에는 3분, 호텔이나 숙박업소의 경우에는 1분 이내에 소등되어야 합니다. 멀티탭은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를 연결할 때 사용을 할 수 있죠. 고압용 포장 퓨즈는 1.3배에 견딜 수 있어야 되고요. 2배의 전류에는 120분 안에 용단되어야 됩니다. 비포장 퓨즈는 1.25배에 견딜 수 있어야 되고요. 2배의 전류에 2분 안에 용단되어야 됩니다. 저압용 퓨즈는 전격 전류의 1.1배에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각각 전류에 대한 용단 시간이 나오게 되는데 보통 여러분들 1에서 30A일 때, 즉 30A 이하일 때 2분 안에 용단된다. 그리고 30에서 60 사이는 4분 안에 용단된다. 이거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통 기호로서 천장 은폐 배선은 이렇게 실선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콘센트는 이렇게 구멍 두 개가 있는데 검게 칠하면 여기를 벽에다 붙이는 벽붙이 콘센트를 의미하게 됩니다. 방수형일 경우에는 워터프루프라고 해서 WP, 방폭형은 익스플루션이라고 해서 이 X를 표기하게 됩니다. 지진 감지기는 EQ를 나타내고요. 배선용 차단기는 B, 그리고 제어반, 분전반 제어함은 각각
이렇게 색을 칠하는 것에서 칠하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칠하지 않는 것에서 칠하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진상용 콘덴서는 이렇게 콘덴서 표시가 3개 있게 되고요. 실링 라이트는 CL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실링이라고 하는 것은 천장을 의미하게 됩니다. 필회기는 이렇게 필회기 형태를 나타내게 되고요. 건물의 종류에 대응한 표준부하로서 공장이나 이렇게 소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곳은 표준부하가 1제곱미터당 10VA고요. 기숙사, 여관, 호텔, 병원, 학교, 음식점 이런 곳은 20, 주택, 아파트, 사무실, 은행, 상점, 이발소 이렇게 상업용일 때에는 30V를 우리가 표준부하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태양광 시스템의 구성으로서 태양광 모듈과 태양광 어레이가 있게 되는데요. 태양광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셀을 여러 개 연결된 것을 우리가 모듈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런 태양광 모듈이 여러 개 있는 것을 역시 태양광 어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태양광 인버터는 이렇게 직류로 만들어진 것을 교류로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전력 저장 장치로서 축전지가 바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ESS가 중요한데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가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기를 만드는 것이 연속성이 떨어지게 되죠. 즉 부하의 값이 그 발전량이 점점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는데 많이 생산했을 때는 조금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게 되고 이런 것이 또 대규모로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ESS부터 대규모 ESS까지 있게 되는데 이런 ESS는 에너지 저장원이 있고요. 전력 제어 장치, 그 다음에 운영 시스템으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또 구성 요소로서 BMS, 배터리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도 있었고 PCS라고 해서 컨버션 시스템, 변환하는 이런 기능도 있게 됩니다. 전기 공사를 하게 될 때는 전기 공사 원가의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 공사 원가라고 하는 것은 시공에서 발생한 재료비나 노무비, 경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순 공사 원가라고 하게 되고요. 여기 재료비에서는 직접 재료비도 있고 그 다음에 간접 재료비들도 있습니다. 직접 재료비는 예를 들어 건축물을 올린다고 하면은 철근이나 콘크리트 이런 것이 직접 재료비라고 할 수 있고 이 간접 재료비는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보조적인 재료의 값을 간접 재료비라고 하게 됩니다. 노무비 역시 직접적으로 드는 노무비가 있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간접 노무비가 있게 됩니다. 경비라고 하는 것은 공사 원가 중에서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고 다양한 우리가 그 관리비 같은 것을 경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일반 관리 비율의 경우에는 시설공사나 전문 전기통신공사가 나눠지게 되는데 시설일 때는 5억 원 미만일 때는 6% 정도이고 여기는 5천만 원 미만일 때 6% 미만 해서 조금 더 비율이 다르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배관 공사를 할 때 지지점입니다. 애자, 금속관, 합성수지관, 가열전선관 등에 대한 것들, 금속 덕트, 라이팅 덕트, 케이블, 캡타이어 케이블, 금속 몰드에 대한 각각의 지지점이 나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애자의 구비 조건은 절연성, 난연성 그리고 내수성이 있어야 되고 광택성 같은 것은 필요가 없죠. 애자 공사의 이격거리는 400V 미만일 때 그리고 400V 이상일 때로 나눠지게 되는데 또 전선 상호 간의 간격과 그 다음에 전선과 조형제로 나누게 됩니다. 일단 전선 상호는 무조건 6cm 이상 되어야 되고요. 전선과 조형제는 400V 미만일 때는 2.5, 400V 이상일 때는 4.5cm 이상 이격되어야 합니다. 금속전선관의 종류로서는 후광전선관은 관의 근사 안찌름을 나타내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두꺼운 전선관을 설명하게 됩니다. 보통 16mm 전선관 이런 거 후광전선관이고요. 그 다음에 후광전선관은 짝수로 나타내죠. 곡률반지름은 6배 이상 되어야 되고 구부러지는 곳은 3개소를 초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금속관은 콘크리트를 매입할 때는 1.2mm 이상의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전자적 불평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관 하나에는 우리가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전선 모두 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즉 왕복 도선이 같은 관에 삽입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전선관 안에다가 전선을 얼마나 넣을 수 있느냐, 서로 굵기가 다른 경우에는 32%까지 넣을 수 있게 됩니다.
400V 미만에서는 3중 접지, 400V 이상에서는 특별 3중 접지를 사용하게 되고요. 경질 비닐 전선과는 두께가 2mm 이상인 것을 사용, 배관 내 전선이 10제곱m를 초과할 때는 연선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커플링의 삽입 깊이는 외경이 1.2배까지를 하여야 하는데 만약에 접착제를 사용할 때는 0.8배도 허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속재 가요전선과는 0.8mm 이상인 두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요전선관의 상호 접속으로는 스플릿 커플링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고요. 가요전선관과 금속관의 접속에서는 컨비네이션 커플링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속 덕트는 3m 이하의 간격으로 지지하는 그 지지점이 3m 이하가 되어야 되고, 또 뚜껑을 설치하는데 뚜껑이 잘 열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덕트의 끝나는 부분은 반드시 막아서 우리가 동물 등의 침입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덕트뿐만이 아니라 모든 배관은 절연 전선을 사용하고 덕트 내에서는 전선의 접속점을 만들지 않아야 되고요. 덕트 같은 경우에는 이 단면적의 20% 이하가 되도록 전선을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어 회로용일 경우에는 50%까지도 넣을 수 있습니다.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일 때는 3중 접지, 400V가 넘을 때는 특별 제3중 접지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그인 버스 덕트는 도중에 부하를 꽂을 수 있는 구조이고요. 플로어 덕트 배선은 사용 전압을 400V 미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덕트 부속품의 두께는 2.0mm 이상의 강판을 사용하고요. 합성 수지 몰드 배선의 사용 전압은 400V 미만이어야 됩니다. 케이블의 곡률 반지름이 6배인데 만약에 케이블이 단심이다 하면은 8배를 사용해야 됩니다. 전선의 구비 조건은 일단 도전율이 커야 되고, 그 다음에 기계적 강도가 커야 되겠죠. 신장률이 크고 내구성이 또 커야 됩니다. 비중이 작아서 가벼워야 되고요. 가선이 용이해야 되겠죠. 가격도 저렴하고 구입이 쉬울 것, 이런 조건들을 전선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전선의 선정을 할 때에는 그래서 허용 전류, 기계적 강도, 전압 강화, 허, 기, 전 이런 우리가 조건들을 보고서 전선을 고를 수 있게 되죠. 이 중에서 허용 전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입니다. 즉 그 전류 범위 안에서만 전선이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는 것을 보장하게 되죠. 이 전선은 하나의 소선으로 되어 있는 단선이 있고 여러 개 소선으로 되어 있는 연선도 있게 되는데요. 연선은 우리가 1층일 때는 7가닥, 2층일 때는 19가닥, 3층일 때는 37가닥, 4층일 때는 61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동선과 연동선의 비교를 보면 경동선은 딱딱한 선입니다. 그래서 인야 강도가 커서 가공선로에 사용을 하게 되고요. 연동선은 부드러운 선입니다. 전기저항이 작고 부드러워서 주로 우리가 옥내, 여러분들 집에 공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전선이 됩니다. 전선의 고유 저항은 경동선과 연동선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연동선의 저항이 더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전선의 종류로서는 일반적으로 5개용, 집 밖에서 쓰는 OW, 그 다음에 인입용, 이 전주에서 내려오는 선, 이걸 우리가 드롭 와이어라고 해서 DV 전선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450, 그 다음에 750V 이하 염화 비닐 절연 전선, 비닐 절연 비닐 시스 VV 케이블, 가격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CV,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 MI, 강심 알루미늄 연선 ACSR, 이렇게 여러 가지 전선의 종류도 있습니다. 캡타이어 케이블은 공장, 광산 등에서 이동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선의 접속 방법으로서는 첫 번째는 전기적 저항을 증가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계적 강도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하고요. 그리고 테이프나 와이어 커넥터 같은 것으로 우리가 절연을 위해서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옥내배선 공사에서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박스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전선의 접속 방법 중에서 트위스트 접속은 굵기가 6mm 이하의 가는 선에 사용을 하고요. 브리타니아 접속은 굵기가 10제곱mm 이상 굵은 전선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쥐꼬리 접속은 박스 안에서만 접속하는 것으로서 두세 가닥 꼬아서 사용하는 거, 이렇게 전선 두 개를 꼬아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쥐꼬리 접속이라고 하게 됩니다. 터미널 러그, S형 슬리브에 의한 직선 접속, 리노 테이프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전선을 만약에 병렬로 이 전선을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두 개로 병렬 사용하고 싶다면은 이때 반드시 그 두 개의 전선은 동일한 도체이어야 하고요. 굵기도 같고 그다음에 길이도 같아야 됩니다. 즉 이 저항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선은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고 알루미늄은 70제곱밀리미터 이상일 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절연 저항으로 보게 되면은 400V 미만일 때 400V 이상일 때로 나누게 되는데 보통 뭐 150 이하에서는 0.1메가, 150에서 300일 땐 0.2, 300에서 400일 땐 0.3, 400 초과할 때는 0.4메가옴 이상입니다. 이거 이제 쉽게 외우는 방법이 110V니까 0.1이고요. 여기 220V 들어가면 0.2, 380V 들어가면 0.3, 440V 들어가면 0.4 이렇게 해서 앞에다가 상용전원 앞에다 0.1, 0점만 넣어주면 우리가 쉽게 그 절연 저항 값을 알 수 있습니다. 최대 누설 전류의 한도를 보게 되면 저압 전선로 중에서 절연 부분의 전선과 대지간 및 전선의 심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은 사용 전압에 대한 누설 전류가 최대 공급 전류 200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전선로 내압 시험의 전압을 보게 되면은 7000V 이하일 때는 시험 전압이 1.5배인데 최저 시험 전압이 500V입니다. 즉 만약에 200V를 테스트하게 된다면은 1.5 곱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300이잖아요. 근데 500V가 안 될 때는 그냥 500V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7000에서 25000까지는 0.92배를 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내압 시험에서 잘 알아두어야 할 크기가 됩니다. 조상설비의 보호장치로서 조상설비는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 보호하는 장치를 아래 표와 같이 설해야 됩니다. 우리가 뱅크 용량에 따라서 각각 그리고 조상기의 경우에는 15,000kV 이상일 때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 이를 알리는 장치가, 즉 경보하는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전압의 종류는 우리가 직류, 교류로 나누게 되는데 이 기준은 2021년부터는 바뀌게 됩니다. 저압일 때는 750V 이하, 교류일 때는 600V 이하를 저압이라고 하고요. 고압은 7000V 이하, 그 다음에 특고압은 7000을 넘는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저압 전로 중에 과전류 차단기 시설은 30A 이하일 때는 1.6배의 전류를 통했을 때는 60분, 2배의 전류를 통했을 때는 2분 안에 차단기가 동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30A 초과이고 60A 이하일 때는 60분 그리고 4분 이내에 동작되어야 합니다. 전동기 전선의 허용 전류를 보죠. 전동기 전선, 그러니까 전동기를 동작시키는 전선은 전동기의 전류값, 전격 전류값이 50A 이하이냐 50A 초과이냐로 나눌 수 있어요. 50A 이하인 경우에는 1.25배를 곱한 값을 넣어줘야 되고요. 50A를 초과했을 때는 1.1배를 넣은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누전 차단기는 어디 설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150V를 초과하고 300V 이하 저압전로의 인입구. 우리 가정 같은 경우에는 220V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모두 다 누전 차단기를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송배전 선로의 전기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등가 선간거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이제 이것은 산술적 평균이 아니라 기하학적 평균 거리로서 각각의 거리를 곱한 다음에 그것을 제곱근하게 된 것을 우리가 등가 선간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체로서는 복도체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송배전선로에서는요. 이것은 한 상에 도체를 2개 이상을 사용하는 것을 복도체 방식이라고 하게 됩니다. 왜 이런 방식을 사용하냐면은 일반적으로 코로나 발생을 억제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죠. 코로나 현상을.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덕턴스 값이 약 20% 정도 감소하고 C는 약 20%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선로의 송전 용량을 증가하게 되고 페란티 효과에 의한 수전압 전압 상승이 된다는 단점도 있게 됩니다. 스페이서라고 하는 것은 전선끼리 서로 이렇게 닿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전선의 소도체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구로서 우리가 철탑에 있는 송전선을 보게 되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등가 반지름이라고 하는 개념들도 있게 되죠. 즉 하나 큰 걸 쓰는 것보다 이것을 좀 작은 거를 2개 쓰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연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로 정수를 맞추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선을 이렇게 세 개를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는 것을 연가라고 하게 됩니다. 선로 정수라고 하는 것, 선로에는 어떤 특징을 가진 것이 R, L, C, G가 있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단거리 송전 선로에서는 2개, 그 다음에 중거리 송전 선로에서는 요 3개, 장거리 송전 선로에서는 이 4개를 보통 이제 다 고려해서 선로 정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전선의 저항은 R은 로 A분의 L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로라고 하는 것은 고유 저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이라고 하는 것은 선로의 길이, A라고 하는 것은 선로의 단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 저항에는 비례하고 그 다음에 길이에도 비례하고 면적에는 반비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준 연동선의 고유 저항은 우리가 58분의 1 오hm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가 되고요. 인덕턴스 중에서 작용 인덕턴스,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미치는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를 합치게 된 것을 우리가 작용 인덕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선 한 가닥에 그러면은 어떤 인덕턴스가 작용하게 될까요? 이거는 이제 자체 인덕턴스와 함께 상호 인덕턴스 0.4605 로그 R분의 T 값이 작용하게 됩니다. 왕복 두 도선의 인덕턴스일 경우에는 단도체냐 복도체냐에 따라서 역시 이렇게 인덕턴스 값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요.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커패시터의 크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선로에서는 항상 대지와 미치는 영향 CS와 다른 전선끼리 미치는 영향 CM이 상호 항상 같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부분 정전 용량으로 봤을 때는 상호 인덕턴스가 아니라 상호 여기가 커패시턴스죠. 그렇죠? 자, 그리고 부분 정전 용량으로서 3상 1에서는 C는 CS 플러스 3cm, 단상 1에서는 C는 CS 플러스 2cm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되고요. 작용 정전 용량은 우리가 단도체인 경우 그리고 복도체인 경우 각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력 원선도라고 하는 것도 나와 있게 되고요. 전력 원선도에서 구할 수 있는 것, 구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되죠. 전력 원선도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 역률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기 중에서 국부적인 방전 현상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선이 아주 높은 초고압일 때 이 공기 중으로 전기 에너지가 방전되는 것을 우리가 코로나 현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공기라고 하는 것은 완전 절연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주 높은 전압을 가하게 되면은 이 절연이 파괴됩니다. 직류인 경우 1cm를 30kV 3만V가, 교류인 경우에는 1cm를 21000V가 절연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 피크 시기라고 해서 얼마나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피크 시기로부터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 손실은 정기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이런 코로나 잡음 같은 것도 발생을 하죠. 고조파 장애가 발생하는데 정연파가 외연파로 되면서 이 외연파에서는 직류분, 기부파, 고조파가 있게 되는데 이런 것으로서 코로나 현상은 바로 초산에 의한 전선, 바인드선의 부식도 가져오게 됩니다. 코로나 임계전압은 코로나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최저 한도 전압을 설명하게 됩니다. 즉 코로나의 임계전압이 높을수록 웬만하게 전압에서는 코로나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이때 M0는 전선의 표면계수, 그 다음에 M1은 날씨, 그 다음에 델타는 상대 공기 밀도, 그리고 D는 직경, 여기 R분의 D는 전선의 반지름 그리고 등가 성간거리 이런 걸 의미하게 됩니다. 즉 임계전압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선의 직경도 높아야 되고 등가 성간거리도 커야 되는 거죠.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서는 임계전압을 높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선의 직경을 크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복도체나 중국연선이나 ACSR선을 채용하게 됩니다. 또 나머지 여러한 금속 기구 같은 것들을 더 좋은 걸로 바꿔주는 것도 코로나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됩니다. 다음은 디지털 공학입니다. 일단 우리가 여러 가지 진법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진법, 8진법, 10진법, 16진법 이러한 다양한 진법들이 있습니다. 이진법은 0과 1을 가지는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18진법은 0에서부터 7, 10진법은 0에서부터 9, 16진법은 0에서 15까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각 진법을 10진법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서 우리가 2진법을 10진법으로도 바꿀 수 있고 8진법을 10진법으로도 16진법을 10진법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공학용 계산기의 진법 변환 기능을 이용하셔도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손으로 한번 푸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죠. 보수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가 기본적으로 수를 계산하게 될 때 뺄셈이 만약에 있는 경우 실제로 빼는 것이 아니라 가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이제 상대적으로 0, 1이 바뀐 수를 우리가 보수라고 변환하게 됩니다. 그레이 코드라고 하는 것은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변환하는 방법이 나오게 되는데 이진수의 첫 번째를 그대로 내려서 쓰고 비트 코드를 하나씩 바꿔서 익스클루시브 5와 연산해서 사용한다는 거, 요거 이제 관련된 문제를 조금 풀어보시면은 여러분도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역시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바꿀 수도 있지만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변환하는 방법도 있게 됩니다. 부울대수의 개념으로서 논리값이 0인 것과 1인 것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논리값이 1인 것은 우리가 true, 0인 것은 false, 그 다음에 1인 것은 on, 0인 것은 off, 1인 것은 high, 그 다음에 0인 것은 low, 1인 것은 yes, 0인 것은 no, 1인 것은 close switch, 스위치가 연결된 상태고요. 0인 것은 open switch라고 해서 떨어져 있는 상태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부울대수의 다양한 법칙들이 있어요. 첫 번째 항등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에다가 0을 더하게 되면 무조건 그 수가 되고요. 또 2를 더하게 되어도 무조건 1이 됩니다. 곱셈에서는 A에다가 1을 곱하게 되면 A, 0을 곱하게 되면 무조건 0이 되죠. 동일법칙은 똑같은 거를 더하게 되면 그것이 되는 거고 똑같은 걸 곱하게 되면 역시 그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0 곱하기 0은 0이 되는 거고요. 1 곱하기 1은 1이 되는 거랑 다름없죠. 보원 법칙은 어느 수에다가 그의 보수를 더하게 되면 그의 반대를 더하게 되면 1이 되고요. 그리고 반대를 곱하게 되면 항상 0이 됩니다. 다중부정은 반대는 다시 원래 상태가 되고 반대는 원래 상태니까 여기에 반대를 하게 되면 그 이제 수의 반대가 되게 되죠. A에다 B를 더하나 B에다 A를 더하나 A에다 B를 곱하나 B에다 A를 곱하나 같게 되고요. 결합법칙은 A, B, C 중에서 B, C를 묶는 거나 A, B를 묶는 거나 A, B, C 세 개를 곱해서 A, B를 서로 묶는 거나 B, C를 묶는 거나 같은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분배법칙도 나타낼 수가 있고 흡수법칙은 A 플러스 AB는 그냥 A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 한 다음에 A 플러스 B는 역시 이것도 A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A가 1이면은 여기도 1이 되고요. 여기가 0이면은 여기가 0이 된다는 거예요. B의 값은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B의 값은 상관없다는 뜻이죠. 드물어간 정리는 두 개의 합의 발을 씌운 것은 각각 발을 씌운 것의 곱으로 갈 수 있고요. 여기서 또 반대로 갈 때는 역시 곱은 합으로도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논리 게이트는 AND 게이트, OR 게이트, NOT 게이트부터 볼까요? AND 게이트는 먼저 논리 게이트를 보게 되면 AND 게이트는 두 개를 곱한 거고 OR 게이트는 두 개를 합한 거고 NOT은 그의 반전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00일 때는 곱은 0이고 01일 땐 0, 10일 땐 0, 11일 때만 1이 되죠. 역시 OR는 서로 이렇게 1이 둘 중에 하나라도 들어가면 1이 나오게 됩니다. 낫은 0이면 1이고 1이면 0이 되는 출력을 가지고 있죠. 버퍼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되는 시간만 지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NAND 게이트는 not AND죠. AND에다가 이렇게 반대가 되는 거고 NOR는 OR에다가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만 넣게 됩니다. 또 XOR, exclusive OR, 배타적 논리 합이라고 되어 있어서 두 개의 값이 서로 다를 때만 출력이 1이 되고요. 이것은 XNOR라고 되어 있어서 두 개의 값이 같을 때만 출력이 되는 이런 상호작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공학에서 카운터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플립플롭으로 구성되어 있고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상태가 변하는 순서 논리 회로 또는 레지스터를 우리가 카운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카운터는 비동기식 카운터가 있고 동기식 카운터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서로 기억을 할 수 있는 N비트 저장 장치를 우리가 레지스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가상기 중에서는 반가상기가 있는데 반가상기는 자리 올림까지, 그러니까 올림 자리까지는 고려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반가상기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A와 B가 있으면은 합을 계산하고 자리 올림까지 하나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기호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전가상기라까지는 자리 올림까지 고려를 하게 된 겁니다. 즉 앞에서 받은 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고려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전가상기라고 하게 됩니다. 전가상기는 입력이 이제 하나,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세 개, 앞에서 이제 입력되는 올림 자리까지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호로 보게 되면 입력을 이제 이렇게 하나, 둘, 그 다음에 세 개로 받게 되죠. 입력을 세 개로 받아서 자리 올림까지 고려를 해서 전 가상기의 논리회로는 입력이 세 개고 그 다음에 출력이 두 개로 되어 있는, 블록도도 마찬가지로 입력이 세 개고 출력이 두 개로 되어 있는 구성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디코더라고 하는 것은 부호화된 이진 코드를 해독해서 대응하는 하나의 신호로 출력하는 논리 조합이고요. 그 다음에 단자수가 n개이면 출력수는 그 n에 곱하기 2가 됩니다. 지금 입력이 두 개인데 출력이 4개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디코더라고 부르게 됩니다. 인코더는 그 반대가 되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신호를 2 곱하기 n의 신호를 그다음 n으로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인코더가 됩니다. 여기는 지금 D0, D1, D2, D3가 있게 되는데 이 4개의 신호를 우리가 A, B로만 조합해서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출력 내보내는 것이 바로 인코더의 특징입니다. 멀티플렉서는 n개의 선택선 입력을 이 n개의 데이터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멀티플렉서라고 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온 것을 하나의 출력으로 내보내는 것, 골라서 A, B, C, D 어떤 것을 내보낼지 고르는 것을 우리가 멀티플렉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반대로 디멀티플렉서는 하나가 들어와서 어디로 갈지를 고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디멀티플렉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음은 공업 경영 문제입니다. 품질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이 옳은지 그른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특질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중에 품질 특성치는 품질의 특성을 수량적으로 표시한 것인데요. 이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는 산포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편차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산포도는 얼마나 고르지 못하냐라고 하는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고요. 편차라고 하는 것은 표준과 얼마나 틀리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품질의 종류로는 설계 품질, 제조 품질, 서비스 품질이 있고요. 데이터의 통계적 처리 과정으로서는 먼저 집단화하고 등질화, 그리고 수량화, 그 다음에 확률화를 하게 됩니다. 분포라고 하는 것은 품질이 고르지 못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포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분포가 넓다는 것은 특질이 고르지 못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도수 분포표라고 하는 것으로서 측정치를 순서대로 기록해서 높은 것이 어떻게 분포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분산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정규 분포라고 하는 특성들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파레토 차트라고 하는 것은 분량이나 수정 손실, 크레임 손실 등에 따라 금액이나 건수 또는 백분율을 현상별로 분석하여 크기 순으로 나열한 것, 가장 큰 것부터 이렇게 작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우리가 파레토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특성 요인도는 일의 결과나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계통적으로 정리한 그림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내용들은 무엇, 즉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기인하게 되는데요. 예방 코스트, 평가 코스트, 실패 코스트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품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4M이라고 하는 게 있게 되는데요. 이거는 Material, 그 다음에 Machine, 그 다음에 Method, 그 다음에
맨이라고 하게 돼서 재료, 설비, 가공 방법, 작업자가 품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종류로서는 검사 공정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검사를 하는 시기에 따라서, 성질에 의해서, 방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검사가 있게 됩니다. 샘플링 검사라고 하는 것은 방법에 의한 검수인데 전수 검사 모두 다 하지 않고 그 중에서 몇 개를 추려내서 하는 검사죠. 파괴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연속 검사가 있고 뭐 수량이 많을 때 혼입 허용될 때 그 다음에 검사 항목이 많을 때 검사 비용이 저렴할 때 생산자의 품질 향상에 작으시고 싶을 때 샘플링 검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OC 검사 특성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허용하게 되고 어떤 것이 허용하지 않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우리가 OC 검사 특성곡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리도도 나타낼 수 있는데요. 품질을 차트로 나타낸 것으로서 관리 한계와 중심선을 표시하게 됩니다. 관리 한계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때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었어. 원인을 규명하거나 제거해서 생산을 관리한 게 대해서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관리도의 의미는 우리가 제조 공정에서 얼마나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되죠. 관리도의 종류로서는 데이터가 개량으로 되는 게 있고 개수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개량으로 되는 것은 우리가 평균치와 범위 관리도가 있고 그 다음에 개개 관리도, 그 다음에 메디안과 범위 관리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치, 개수에 대한 것은 우리가 분량 개수 관리도, 분량률, 결점수, 그 다음에 단위당 결점수 관리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산 관리라고 하는 것은 생산 계획에 따라서 생산이 경제적이면서도 안전하고 빠르고 그리고 능률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산 관리의 중심은 공정, 품질, 원가 관리가 돼야 되고요. 생산 활동의 6가, 그러니까 6가지 W는 생산 활동에 관계 있는 요소와 조건을 설명합니다. 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어디서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원인의 목적, 생산의 주체, 생산의 대상, 생산의 장소, 시간, 방법 등을 우리가 생산 활동의 육하라고 부르게 됩니다. 생산 계획은 공정 계획, 노무 계획, 그 다음에 설비, 그 다음에 자재 계획으로 나눌 수 있게 되고요. 생산 활동을 구성하는 요소는 우리가 7M에 따라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4대 요소가 내적인 게 있고요. 그 위에서는 우리가 마켓, 머니, 매니지먼트, 외적인 요소도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분업화라고 하는 것은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원칙으로서 작업을 세분화시킬수록 우리가 빨리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작업의 전문화가 작업 방법의 개선을 촉진한다고 하는 것과 동일 작업 반복으로 준비 횟수를 감소한다는 그런 원칙 특징이 있게 됩니다. 3S 운동으로서는 표준화, 그 다음에 단순화, 전문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3S 운동이라고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는 것은 1개월 동안 실동 기간이 있고 거기다가 출근율에다가 가동률에다가 인원수를 곱하게 되면은 전체 인원의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노동 시간 중에서 작업에 진짜 참여하는 시간이 얼마만큼 비율이냐, 직접 작업률의 시간을 우리가 가동률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 기계 능력은 1개월의 실동 기간 중에서 가동률 곱하기 기계 대수가 있습니다. 기계는 이제 출근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빠지게 되는 거죠. 공정 분석은 생산 공정이나 작업 방법의 내용과 조건을 공정 순서에 따라 여러 종류의 기호와 표현 형식으로 분석 조사해서 개선 방안이나 자료를 얻는 일이고요. 그 이외에도 작업을 분석하는 작업 분석, 그 다음에 사람의 동작을 우리가 분석하는 동작 분석, 그 다음에 공정을 분석하는 공정 분석 등이 있게 됩니다. 운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운반의 총 거리를 한 해 운반했을 때의 거리에다가 운반 횟수로 곱하게 된 것이고요. 표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작업자가 작업을 하는데 얼마 정도 보통 걸리는지를 우리가 소요되는데 시간을 확인한 것이 표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표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비 시간,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에다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대기 시간이라든지 준비 시간을 합친 것을 기본적으로 표준 시간이라고 하게 됩니다. 표준 시간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표준 시간은 첫 번째는 작업을 일단 표준화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의 시간을 측정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 시간에 설정을 순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 시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외경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유율을 산정할 때 실질적인 비율을 사용하는 거고, 내경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유를 산출할 때 근무 시간에 대한 비율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경법으로 계산하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여유율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PTS법은 인간이 하는 모든 작업의 구성을 기본 동작으로 분해해서 그 동작의 성질과 조건에 따라 미리 정해진 시간치를 적용하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MTM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단위를 0.0001 시간으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0.0001 시간 0.036초, 뭐 0.0006초 이렇게 초로 계산하게 되면은 이 시간을 우리가 1TMU라고 부르게 됩니다. 재료비 절감 대책으로서는 설계 개선, 그 다음에 재료의 분량을 개선하는 거, 가공 분량 개선, 구입 가격의 절감, 재료 품질의 열화,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은 다시 처음부터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학습이 계속 반복되면서 지식이 구조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산IT 전병칠 원장이었습니다.